복잡하게 썼지만 이 행렬의 구조를 보면 ij 엘리멘트가 정확하게 이 모양이죠. 세타 i, 세타 j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미분한 것들을 ij 성분에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벡터를 독립변수로 갖는 스칼라 함수 f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2차 미분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런 행렬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고 가장 자연스러운 정의죠. 물론 뭐 다른 형태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정의입니다. 왜 자연스러운 정의인지 이따가 좀 더 설명할 거고요. 이런 2차 미분을 보통 이제 H라고 부릅니다. 헤시안이라는 헤스라는 수학자가 처음 개념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헤시안 행렬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2차 미분이 들어가는데 행렬이 분수로 들어갈 수가 없죠. 아니, 분모로. 자,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논리의 비약이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증명하는데 1시간 걸리니까 여기서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렬의 역수인데 행렬의 역수가 뭔가 가장 비슷한 게 뭔가 생각해보면 행렬의 인버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 분수 대신에 행렬의 인버스가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방금 디파인한 분모 부분이 헤시안이었는데 그거의 역수니까 인버스 형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차 미분이 들어가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뉴턴 알고리즘에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대비. 첫 번째 아까 여기 학생이 얘기했듯이 하이퍼 파라메타 알파가 사라졌다. 즉 알고리즘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가장 최적의 알파를 자동적으로 찾아줍니다. 그걸 하는 역할이 바로 헤시안이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 헤시안의 역할은 바로 그 삼각형의 밑변을 찾아주는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요 1차 미분만 필요로 하는데 이놈은 2차 미분까지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 성능이 좋아지거나 개선이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 졸업하고 하게 되면 누가 공짜로 뭐 점심을 사준다거나 밥 사준다거나 술을 사줄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나중에 손 내밀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지위 있는 위치에 갈 경우는 절대 남의 점심 모임이나 저녁 모임에서 얻어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차라리 내는 게 속편합니다. 뉴스 보면 정치인들이 저녁 잘못 먹어서 구속되고 그런 일들이 아주 자주 있죠. 네. 쓸데없는 얘기고 어쨌든 공짜 점심은 없다. 즉 2차 미분을 구해야 되는 게 약간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될 추가적인 코스트다. 자, 어쨌든 재미난 사실은 알고리즘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동일한 솔루션을 찾을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 대비 뉴턴 방법을 쓰면 거의 10배에서 100배 또는 심지어 1000배 가까이 빠르게 수렴을 합니다. 그 말은 딥러닝 또는 AI 입장에서는 학습을 100배에서 1000배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게 첫 번째 단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장점이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단점을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비용 얘기를 했었죠. 단점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이 알고리즘을 안 씁니다. 딥러닝에서. 자, 이것도 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 아무도 이걸 안 쓰는지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겠죠. 비슷한 이유입니다. 자, 왜 아무도 안 쓸까요? 여기 녹색.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계산이 필요할까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옆에요, 학생. 네? 네. 그게 이유의 전부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옆에 남학생. 그 옆에 남학생. 네? 다시 크게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네.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2차 미분을 구해야 되고,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2차 미분까지 해시안을 구하는 거는. 더 큰 문제는 역행렬을 구해야 되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리스트 스퀘어 방법 원샷에 구하는 것도 아무도 안 쓴다 그랬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역행렬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원인입니다.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이 작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역행렬 구할 때. 뭐 한 10 by 10 정도 사이즈 정도 이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 이 행렬의 디멘전이 n by n이라고 치면은 저게 파라메타 세타의 디멘전이겠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간단한 CNN 종류의 파라메타만 생각을 하더라도 저게 1000만 개가 넘습니다. n이 10의 7승이라는 얘기죠. 트랜스포머로 가면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10 빌리언 되는 얘기죠. 한 10의 11승. 따라서 인버스를 구할 때 그 n의 3승에 비례하는 연산량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아무리 빨리 계산을 하더라도. 그 말은 한 10의 11승 디멘전의 세타에 대해서 트랜스포머 같은 챗GPT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 알고리즘이 좋아서 쓰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코딩을 해서 구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돌리기 시작해서 얼마나 걸릴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10의 11승에 3승이니까 10의 33층 연산량이 필요하고, 그것도 딱 한 번 이터레이션 하는데 10의 33승의 연산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터레이션을 보통 한 1000번을 합니다. 그러면은 10의 한 36승 정도의 그러니까 연산이 필요하죠. 그러면 뭐 펜티엄 CPU로 돌린다고 치더라도 넉넉 잡아서 한 10의 10승이라고 볼까요? 10의 23승 초가 걸린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시간으로 치면은 대략 10의 20승 시간 걸리고, 또 넉넉 잡아서 날짜로 치면은 하루가 그냥 대강 계산하기 위해서 100시간이라고 치면은 10의 18승 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대강 계산해서 하루 1년이 1000일이라고 치면은 한 15승 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빌리언 조 이걸 경이라 그래야 되나? 1경해 정도?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의 우주가 멸망할 정도 시간이 돼야 이 학습이 끝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인버스를 구하는 것 때문에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그냥 못 먹는 남의 집에 걸려있는 그런 사과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알고리즘은 존재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를 했지만 효율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연산하는 게 머신러닝에서는 더 중요하다. 연산의 효율성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개발하고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연산의 효율성을 고려 안 하면 그냥 그 순간 폭망합니다. 왜냐하면 AI와 머신러닝 분야의 존재 목적이 연산의 효율성을 찾는 그런 알고리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능만 좋은 알고리즘만 추구했다가는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뉴턴즈 알고리즘이라는 아주 좋은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안 쓴다. 근데 지난 시간 초에 배웠던 뭐 부동산 시세 예측 그때는 파라메타가 한 두세 개 정도뿐이 안 됐죠. 세타가 3디멘전 정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뉴턴 알고리즘 쓰는 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한 데이터셋 또는 간단한 머신러닝 모델일 경우는 써도 좋다. 근데 일반적인 딥러닝에 썼다가는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 돌리기 전에 졸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한 얘기는 다 했고, 지금 우리가 이제 2장에서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리그레션 두 개를 다뤘고, 지지난 시간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되짚어보면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었죠.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이나 로스 펑션이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논리한 게 살짝 들어갔죠.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하는 알고리즘은 완전히 동일한 거를 봤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필연이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 가장 리니어 모델을 좀 가장 일반화한 그런 이론을 이런 GLM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GLM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루는 확률 분포를 특정 클래스의 확률 분포만 다루자고 가정을 합니다. 특정 클래스를 엑스포넨셜 패밀리라고 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일단 언급은 없지만 전제 가정은 지도학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랬고, 우리가 1장에서 배웠듯이 지도학습의 확률적인, 즉 maximum likelihood principle 입장에서 봤을 때 확률적인 해석은 그 likelihood, 즉 py given x를 maximize 하는 게 지도학습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py given x를 모든 가능한 확률 분포로 다 다루지 말고, 그럼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런 특정한 모양의 함수만 다뤄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모양이 뭐냐? 이런 모양이란 얘기죠. y가 있고, 에타에는 이제 그 인풋에 해당하는 x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수의 모양은 이런 인의 함수 곱하기 엑스포넨셜 펑션, 그 다음에 이런 모양, 뭐 내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파라미터가 있죠. 자, 이런 모양을 갖는 일반적인 확률 분포를, 이게 확률 분포니까 y에 대해서 적분 또는 서메이션 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됩니다. 그런 추가 조건 당연히 만족을 한다고. 말을 안 해도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가정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에타는 여기서 내추럴 또는 카나니컬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이게 내적인데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이 내추럴 파라미터하고 cy라는 놈이 내적, 벡터가 아닐 때는 그냥 스칼라 곱 형태로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ty라는 놈은 그냥 y 그 자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닌 경우도 가끔 있지만. 자, 그리고 요 a라는 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편의상 들어간 건데, 원래 없어도 되는데 이 확률을 다 적분을 했을 때 1이 되도록 하는, 보통 그런 거를 이제 확률 통계학에서는 파티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파티션 펑션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스페셜 클래스의 py 기분 x만 우리가 고려를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glm이라는. 그러면 이게 너무 리미티드 된 거 아니냐, 너무 제한된 확률 분포만 우리가 다루려는 거 아니냐, 좀 더 복잡한 확률 분포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확률 통계 관련된 과목에서 배웠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확률 분포는 사실 이거 하나로 다 표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한된 클래스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브로드한 놈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전 던지기 확률에 해당하는 베르누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가우시안, 그 다음에 주사위 던지기 같은 그런 여러 개 디스크리트한 값이 나오는 그런 랜덤 베리어블들을 이제 캐터고리칼 또는 멀티누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름 들어봤을 만한 파송, 감마, 엑스포넨셜, 베타, 디리크에, 바이노미얼, 멀티노미얼 다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웠던 모든 확률 분포는 여기에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분포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게 제너럴한지 요 처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간단히 예시를 들여다볼까요? 일단 동전 던지기 해당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죠. 확률이 이와 같이 주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그 y가 1 아니면 0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y가 1이 될 확률은 C고 y가 0이 될 확률은 얼마나 C다를 그냥 한 줄로 적은 거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다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이 어떻게 아까 그런 함수 형태가 될 거냐 생각해보면, 엑스포넨셜하고 로그가 역함수 관계라는 거를 이용하면 엑스포넨셜 로그를 앞에다 취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로그가 들어가서 이게 이런 식으로 분리되고, 정리해보면 이런 모양이죠. 요게 에타가 되고, 요게 ty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 a가 되고,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으니까 by는 1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또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다뤘던 베르누이 확률도 엑스포넨셜 패밀리다 라는 얘기고, 자, 이놈이 에타라는 얘기죠. 이걸 C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 간단히 정리해 보십시오.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에타라는 놈은 항상 이게 내추럴 파라메터라고 하는 이유는 리니어 모델의 최종 아웃풋을 얘기합니다. 즉 리니어 모델은 내적 형태를 줘야 된다고 했죠. 세타 내적 x. 근데 아주 재미난 사실이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다룰 때 리니어 모델이 값을 지 마음대로 아무 값이나 다 가지니까 그게 안 된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아웃풋이 0에서 1 사이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걸 매핑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쓴다고 했는데, 그게 두 가지 태생 원인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생물학적인 모티베이션이 있었고, 두 번째가 바로 이거. 이론적인 모티베이션은 이 엑스포넨셜 패밀리 관점에서 유도를 해보면 시그모이드 펑션이 그냥 저절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뭔가 보면 정확하게 시그모이드죠. 따라서 시그모이드가 그냥 심심해서 갖다 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서 갖다 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베르누이하고 가우시안은 완전히 다른 디스트리뷰션이죠. 베르누이는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 즉
동전 던지기 같이 그냥 결과값이 디스크리트하게 0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만 나오는 상황인 거고, 가우시안은 결과값이 컨티뉴어스하죠. 완전히 다른 분포입니다. 하나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하나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인데, 엑스포넨셜 패밀리의 정의의 파워는 디스크리트든 컨티뉴어스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둘 다 얘가 다 커버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론적으로 파워풀한 테크닉이다. 자, 그래서 가우시안 경우 편의상 분산은 1이라고 가정하고 평균만 있다고 치면 가우시안이 이런 모양이죠. 자, 이거를 이 스퀘어를 해체한 다음에 y에 해당하는 부분은 끄집어내고 나머지 여기다 살려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것만 봐도 이게 바로 엑스포넨셜 패밀리랑 금방 알 수 있죠. 엑스포넨셜 있고 이게 뮤가 에타가 되고 y는 그대로고 이거는 a가 되고 이거는 by가 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미난 사실은 이 에타가 중요하니까 강조하지만 에타는 항상 이 모양으로 이따가 디파인 할 겁니다.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은 가우시안, 즉 리그레션 문제인 경우는 평균을 예측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고, 이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냥 리그레션이 커브 피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에러들이 가우시안으로 만들어질 때 가장 좋게 커브 피팅을 하기 위해서는 에러들의 평균을 지나가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직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결과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엑스포넨셜 패밀리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예시를 2개 받고 그걸 이용해서 GLM이라는 어떤 모델, 이론적인 가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리니어 모델을 그냥 가장 일반화한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론에 3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이거 한번 거꾸로 가면 좋은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정이죠. 리니어 모델이니까 당연히 아웃풋이 리니어 해야겠죠. 그래서 아웃풋은 에타가 되고 리니어 모델은 리니어 모델이고, 우리가 리니어 모델을 처음부터 쓸 때 이 가정을 쓰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래 있었던 정의나 가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중요한 가정은 우리가 지도학습에서 학습시키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무조건 엑스포넨셜 패밀리에 속해야 된다. 이건 가정입니다. 어디서 유도된 결과가 아니고 그냥 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안 맞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룰 모든 머신러닝의 99.99%는 다 여기에 속한다. 엑스포넨셜 패밀리에. 자, 2번째 가정이 좀 상당히 재미난 가정인데요. 2번째 가정은 뭐냐? 최종적인 모델의 아웃풋. AI 모델의 아웃풋은 일단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모델의 아웃풋은 일단 디스터미니스틱한 뭔가 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랜덤한 양이 되면 일단 결과가 예측 불가해지죠. 예측 불가라는 얘기는 분석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디터미니스틱한 랜덤한 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터미니스틱한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랜덤 베리어블을. 그냥 랜덤 베리어블을 가장
쉽게 디터미스틱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평균을 취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ty가 그냥 y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즉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y가 랜덤하게 튀어나오는데 랜덤한 거는 이론적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과값이 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즉 주사위 던지는 것만큼 그때그때 다 달라지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디터미니스틱한 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평균을 취하는 게 가장 간단하면서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그냥 이건 직관적인 개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 평균을 취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도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GLM 모델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이거란 얘기죠. 2번. 즉, 아웃풋은 결과가 랜덤하게 나오는데 그 랜덤한 놈의 평균을 아웃풋으로 보자.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아웃풋 요 y하고 요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하고 뭔 상관관계냐? 이게 리그레션 문제는 두 개가 같습니다. 그냥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이나 y나 똑같은데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는 이게 달랐죠. 중간에 시그모이드가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y하고 베타를 분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GLM 모델의 중요한 가정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그레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두 경우에 대해서 모델의 아웃풋을 평균을 취한다고 그랬었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 문제는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y 기분 x를 가우시안으로 했고 이 y 기분 x의 평균은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은 가우시안의 그 평균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뮤에 해당되죠. 당연히 뮤죠. 요걸 얘기합니다. 이런 분포가 주어졌을 때 이놈의 평균은 당연히 이거죠. 계산 안 해도. 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뮤고 그리고 아까 엑스포넨셜 패밀리에서 뮤하고 에타고 같다 그랬죠. 자,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리그레션 문제는 이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하고 최종 아웃풋하고 y가 최종 아웃풋은 y고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은 에타라 그랬죠. 두 개가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는데 같은 경우가 리그레션 문제라고 그랬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리니어 모델로 충분하다 얘기입니다. 리그레션은. 그 다음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베른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베른누이의 확률의 평균.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동전적 던지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t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당연히 원마이너스 t겠죠. 그러면 그 앞면을 1로 보고 뒷면을 0으로 봤을 때 평균값은 뭐가 나오나 생각해보고 간단히 계산하면 그냥 t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1이 나올 확률이 평균의 정의로부터 이건 확률에서 다 배운 내용인데 1이 나올 확률은 이거고 플러스 0이 나올 확률은 1-t인데 뭐 여기는 어차피 0이니까 무시해도 되고 t죠. 자, C는 아까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 자연스럽게 로지스틱 또는 시그모이드 펑션이 등장하고,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이 시그모이드의 인풋이 된다.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 보여주려고 우리가 복잡한 CLM 이론을 도입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이 리그레션 문제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맥시멈 라이클리드 프린시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관점에서 유도해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최종 목적입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아웃풋 확률 py 기분 x가 라이클리우드고 그게 로그를 취해도 된다고 그랬죠.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최대화하려는 게 목적이고 최대화하려면 미분을 구해서 이게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엑스포넨셜 패밀리 정의를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쭉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b는 무시해도 되고, 자, 에타가 세타는 여기 에타에만 들어 있습니다. y나 이런 데는 안 들어 있으니까 이 텀은 무시해도 되고, 이렇게 되고, 세타는 리니어니까 xa가 나오고, 이놈은 에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뭐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에타에 대해서 a를 미분하는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직접 계산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인데,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체 확률 분포가 적분을 했을 때 1이 된다라는 거는 기본 상식이죠. 자,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엑스포넨셜 포뮬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y에 대한 적분이니까 y가 아닌 변수들은 밖으로 빼내도 되죠. 이거를 밖으로 빼내면 이런 모양이 되겠고, 자, 이 식을 양변을 에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엑스포넨셜이니까 이거 다시 집어넣으면 좌변은 y에 대한 평균이 되고 우변은 요것만 남죠. 즉 무슨 얘기냐? 이 미분은 에타에 대한 미분은 y에 대한 평균이다. 근데 이 y에 대한 평균이 GLM 과정의 두 번째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최종 아웃풋 H세타라고 그랬죠. 모델의 최종 아웃풋이 바로 이 미분이다. 그러니까 요놈 대신에 모델의 최종 아웃풋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그레디언트 어센트니까 플러스 알파하고 이걸 여기다 더해주면 되겠죠.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이 식의 유도 과정을 보면 이게 리그레션이든 즉 디스크리트하든 컨티뉴어스든 상관없이 리그레션이든 뭐 클래시피케이션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항상 동일한 그레디언트 어센트 또는 디센트 알고리즘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소 복잡한 GLM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겁니다. 자, 또 다른 응용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 두 개만 딱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처럼 1부터 6개 아니면 뭐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는 1000개의 다른 물체들이 있으면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 자, 이거 아까 캐터거리컬 디스트리뷰션 또는 멀티누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죠. 자, 이거는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확장한 개념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GLM 이론을 적용하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한번 들여다보자는 얘기죠. 자, 이게 딥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게 리니어 모델이지만 딥러닝에 항상 쓰이는 거라 우리가 이 이론을 다루는 거고 이미 2장을 배우는 이유를 여러 번 설명했죠. 어떻게 보면 그 2장을 배우는 이유를 여기서 극명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0개 물체가 있다. 뭐 K가 1000이다. 그러면 첫 번째 오브젝트가 튀어나올 확률 T1, 두 번째 오브젝트
P2 마지막 K번째 물체가 태어날 확률이 PK. 근데 이 확률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더해 무조건 1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방정식 개념을 알고 있으면 1000개의 독립변수가 있고 방정식이 딱 하나가 주어지는 거죠. 합이 1이다. 그러면 사실은 free parameter는 방정식 개수만큼 빼줘야 되죠. 그렇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좀 배웠을 거.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배우나? 여기 학생? 언제 배운 것 같아요? 예? 여기 학생. 언제 배우나요? 이런 개념. 예? 확률 통계. 뭐 공학수학에서도 배웠을 것 같고, 뭐 대체로 미분 방정식에서 많이 배웁니다. 이런 내용을. 혹시 이 개념 생소하다 안 배운 학생 손 들어보세요. 없나요? 네. 안 배운 것 같으면 이 과목을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선수 과목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뭐 당연한 직관적인 개념이지만 뭔가 변수의 개수가 있고 컨스트레인트가 아예 없으면 독립변수는 변수의 개수가 없고 컨스트레인트가 한 개가 있으면 하나 빼주면 되고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빼주면 되고 자, 딱 그런 개념이죠. 선형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비선형 넌리니어 이퀘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선형 배수에서 배우는 내용이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K개가 있지만 실제로 컨스트레인트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독립적인 변수는 그 중에 하나 빼준 K-1개가 실제 독립변수다. 그 얘기입니다. 어렵게 설명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분포는 이게 주어지면 저절로 주어진다. 왜냐면 확률의 합이 1이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베르누이를 확장해 볼 텐데, 이제 아까 ty가 웬만하면 y라 그랬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주사위 던지기 같은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문제는 ty가 y가 아닙니다. ty가 벡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k-1개의 디멘전을 갖는 소위 원핫 벡터라는 거죠. 이제 ty가 뭐를 얘기하냐면 일종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나타내는 벡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이 1이면 첫 번째 엘리멘트만 1이고 나머지 올 제로. 두 번째 그라운드 트루스가 딱 두 번째 물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엘리멘트만 1이고 나머지 올 제로. 이런 거를 원합 벡터라고 그러죠. 벡터가 있는데 모든 게 다 제로고 그 중에 딱 하나만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1은 1000, T2는 뭐 0100, K-1은 이렇고. 편의상 TK는 정의될 필요는 없는데 TK는 그냥 올제로로 편의상 다뤄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좀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멀티 클래스 있는 경우, 투 클래스가 아니고 투 클래스인 경우는 그냥 로지스틱 펑션 하나로 다 해결이 됐었는데 이제 그 개념을 확장하는 거죠. 멀티 클래스로. 그때의 이제 멀티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은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얘기죠. 즉 정답이 1이면 그 나올 확률은 P1. 그러니까 이 K개 확률 중에 딱 한 놈만 선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라운드 트루스는 딱 특정 한 놈만 1이고 나머지 올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K개의 줄로 써야 되는 확률 분포인데 한 줄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쓸 수 있는 테크닉이라고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자, 이런 모양이고, 근데 이 마지막 K번째는 자유로운 파라미터가 아니라 그랬죠. 앞에 K-1개가 정해지면 무조건 거기에 의존해서 정해지는 파라미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1 요거하고 같고 원합 벡터의 엘리멘트들의 합 중에 이제
같은 놈도 없으면 요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고, 자, 여기다 익스포넨셜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 놈은 이렇게 되고, 여기 서메이션에 있는 부분들은, 이건 수식은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일일이 한번 혼자 유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각각 하나씩 떼서 첫 번째는 여기다 집어넣고, 두 번째 여기다 집어넣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마지막에 요 1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겨놓고, 그래서 엑스포넨셜 패밀리 형태가 이런 모양인데 그것과 매치를 시켜보면 by는 무조건 1이고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py는 벡터죠. 그 다음에 요놈들이 에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타는 이런 k-1 디멘전의 벡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요거의 마이너스 형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왜 하고 있느냐?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특히 딥러닝에서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이제 아마 5장, 6장에서 다루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식으로 아웃풋을 뽑아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마지막 단에 논리니한 펑션을 집어넣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봤듯이 아웃풋이 0에서 1 사이 범위를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왜냐하면 확률 값으로 넣어야 되니까. 멀티 클래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어서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에 최종적으로 어떤 넌리니어한 펑션을, 시그모이드 대신에 집어넣을 펑션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까를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이론에 의하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GLM 두 번째 과정이 이거였죠. 모델의 최종 아웃풋은 TY의 평균이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TY의 각각의 TY의 정의가 뭐였냐면, 어느 i번째 엘레멘트가 그라운드 트루스가 1일 경우 그 i번째 엘레멘트만 1이고 나머지는 0일. 그게 TY의 정의였죠. 그거의 평균은 i번째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확률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각 첫 번째 엘레멘트의 확률은 T1, 두 번째 엘레멘트 확률은 T2, 마지막은 K-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베르누이 확률 경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면 되겠죠. 빨리 진행이 돼서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집에서 한번 잘 비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는가를 유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놈을 어떤 식으로 또 단순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이 놈을. 일단 아까 방금 전에 에타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근데 이게 좀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K-1디멘전이라. 그래서 K디멘전으로 한번 이걸 확장을 해볼 수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마지막에 엘레멘트를 하나 집어넣고 pk분의 pk를 집어넣으면 그냥 1이죠. 그거에 로그 pk분의 pk, 로그 1은 0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엘레멘트에 0을 그냥 강제로 하나 집어넣으면 K디멘전이 되겠죠. 그냥 수학적인 편리성을 위해서.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의에 의해서, 요 정의로부터 P, 에타 i는 로그 pi pk니까 양변을 엑스포넨셜 취해보면 이런 모양이죠. pk분의 pi가 엑스포넨셜 에타 i라는 것과 같으니까 pi는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pk라는 놈은 우리가 원래 애초에 있었던 번수가 아닙니다. 그냥 pk는 무시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수학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pk를 좀 정해줘야 됩니다. pk를 정해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놈들이 확률이니까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되죠. 이거를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pk는
이 인덱스하고 상관없이 그걸 튀어나가죠. pk는 이 서메이션 분의 1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pk를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즉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최종 아웃풋이 i번째 클래스, i번째 오브젝트, i번째 뭐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이 모델에서 아웃풋을 뽑아내고 싶은 건데, 그 모델의 확률은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즉 내추럴 파라메타도 지금 이전에는 다 스칼라였는데 지금 벡터란 얘기죠. 내추럴 파라메타가 이제 k-1개 또는 뭐 임의를 집어넣은 것까지 하면 k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약간 엑스포넨셜을 취해서 노멀라이즈 시킨 형태. 자, 이런 함수의 형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소프트맥스라는 함수. 자,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이전에 들어본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딥러닝 하는 사람들이 소프트맥스가 왜 들어가는지 그냥 이유도 모르고 대부분 씁니다. 밖에 엔지니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원초적인 이론부터 먼저 배우고 있으니까 소프트맥스가 왜 탄생을 했는지 알고 써야겠죠? 그렇죠? 가끔 밖에 나가서 제가 강연을 할 때 보면 그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소프트맥스라는 게 이상하게 생긴 함수인데 왜 그거 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 그냥 그거 쓰세요 라고 보통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걸 쓰는지를 확실히 이해를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리니어 모델의 최종 아웃풋 노드가 k-1개 또는 k개가 있으면 그것들이 다 리니어 모델이죠. 그것들을 다 엑스포넨셜을 취하고 그걸 노멀라이즈 시킨 게 소프트맥스죠. 생각을 해보면 소프트맥스가 이게 k가 2인 경우는 이게 로지스틱 펑션으로 바뀌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의 컴포넌트만 있고 다 합친 거니까 이건 당연히 요 세타2가 보면 마지막은 이게 에타가 0이 돼야 되니까 세타는 인풋에 상관없이 항상 0이 세타를 0으로 만들려면 세타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세타2는 0입니다. 그 말은 두 개만 있는 경우 두 번째 컴포넌트는 이제 무조건 1 플러스 뭐분의 1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 여기서는 1 플러스 엑스포넨셜 분의 엑스포넨셜, 이 성분을 뒤집어 보면 첫 번째 항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분자분모를 엑스포넨셜로 나눠버리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뭔가 보면 시그모이드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소프트맥스는 시그모이드를 확장한 개념이다. 뭐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클래스가 K가 2일 땐 당연히 시그모이드가 튀어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아웃풋이 K-1 디멘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구현할 때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웃풋을 K-1개만 뽑아내고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불편할 수 있어서 아웃풋을 K개를 다 뽑아내고 그냥 마지막 세타 K, 여기는 0이라고 가정했는데 그냥 0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막 변하게 놔뒀을 때 실험도 많은 사람들이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막 변하더라도 어차피 최종 확률이
1이 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세에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걸 또 실험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세타 K를 강제로 0으로 두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변하게 놔둡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PK까지 추가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게,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들의 합이 무조건 1이 되게 소프트맥스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더라. 그래서 그런 버전으로 실제로 구현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딥러닝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넌리니어하게 가더라도 아주 재미난 사실은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딥러닝 모델 우리가 5장, 6장에서 배우겠지만은 그 CNN 기반의 모델들이 앞단에서는 다 넌리니어한 뭔가를 쓰다가 마지막 레이어는 리니어한 레이어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리니어 모델이 아닌 것 같지만 제일 마지막 레이어는 리니어 모델을 쓰기 때문에 그 앞에 뭐가 나왔던 간에 상관없이 마지막 레이어에 그 넌리니어한 정보까지 다 담겨 있다 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뭐 리니어 모델 관점에서 봐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 지금 이미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CNN 모델들 구조를 보더라도, 자, 그런 관점에서 이게 리니어 모델에 관한 이론이지만 넌리니어한 딥러닝에도 거의 무리 없이 쓸 수가 있다. 왜냐하면 마지막 레이어가 거의 항상 리니어 레이어다. 리니어가 아닌 경우 뭐 리니어 비슷한 뭐 것들이 있습니다. 뭐 GAP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쓰이는데 거의 리니어 모델에 가까운 거죠. GAP도 생각해보니까 거의 그냥 리니어 모델이네요. 자, 그래서 리니어 모델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 봤고, 그게 그냥 뭐 리니어 모델에만 쓰이는 옛날 이론이 아니고 실제 넌리니어한 딥러닝 모델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론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 장을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앞으로 나오는 딥러닝의 모든 새로운 용어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리니어 모델 관점에서 그 용어들이 탄생됐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